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우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억울했던 하락분을 오늘은 만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물론 미국도 오르고 우리 증시도 오르고 이렇게 오르면 그런 분위기 좋기는 한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하겠다 마음을 비우신 분들 미국이 오르니까 그럼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뉴스가 하루짜리에 그치면서 오늘 바로 또 원래 자리로 복귀를 할지 이 부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두 분이 나란히 어제 이 시간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1% 정도 밀렸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김민 전문가님? 네, 일단 뭐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는 부분은 선반영된 것 같고요. 어제 뭐 피치, S&P, 무디스까지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뭐 하락 이유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거시적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응도가 좀 중요했었는데 그 반응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다. 미국 증시가 지금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쉽게 내려갈 모습은 아니에요. 뭐 단기 눌림목 정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근데 어제 선물, 현물 모두 그래도 강한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결국은 좀 억울했던 것은 아마 저희 팀에서 이렇게 멘트를 단 게 국내 증시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국내 증시도 저는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런 미국의 지엽적인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 때문에 전일 좀 영향을 정말 받은 것인지, 아까 뭐 이사님도 옆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힘이 좀 없다. 그러니까 어제 그 현물 매도에 관해서 대차장고와 공매도로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3거래일 연속 코스닥의 외인 그 현물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가량 그 대략적으로 한 4천억 정도 약 되는데요. 사실상 한 달치 평균을 내봤을 때 요 근래 목금 어제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3일치가 가장 많은 현물 매도세입니다. 이 4천억 정도 사실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별로 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대차장고나 공매도의 포지션 때문에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쇼커버링이나 현물 매수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다라는 어제 분석을 주관적으로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일 하락이 좀 억울하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프로그램 매도 영향이 좀 컸다는 것은 전일 뭐 팩트적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외인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 그 현물 매수세, 장중 유입, 어제 오늘입니다. 오늘은 좀 매수세로 유입되는지 체크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조금 현물 매도세가 줄었는데 그것도 오후장에 줄였거든요. 900억 언저리까지 갔다가 좀 줄은 모습이에요. 500억 조금 안 되게 끝났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날 클라이막스가 된 것이냐. 오늘 그렇다면 양봉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하락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신규 진입을 타진하시는 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에 대한 뭐 대형주든 스몰캡 종목이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자금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유저분들이죠. 이 분들에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바이앤홀드를 좀 하고, 시장이 이제 3월까지 좀 괜찮다가 4월이 거의 통일로 날아가니까 화가 또 많아지셨어요. 화가 많아서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과 자꾸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요. 평정심을 찾고 동일한 비중,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차분한 인내심, 이게 좀 필요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좋은 시절 온다. 그 좋은 시절과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꾸준하세요. 조정을 기회로 그리고 나서 오를 때는 따라 붙이는 말고 조정받을 때 사놨던 거 그대로 들고 가자.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시장을 좀 믿고 역시나 이번에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금리가 민감하면 뭐 시장도 민감할 수 있고 영향도 확대될 수 있지만 뭐 금리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면 뭐 시장에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딱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5를 넘어가면서 10년물 국채가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증시도 뭔가 조정폭이 확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다 반등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3%까지 밀렸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보합권 혹은 뭐 약보합권 정도로
대부분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이 돌아서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달러라든지 미국제 10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 오히려 호재성 재료, 뭐 MS 쪽이라든지 그 엔비디아 쪽의 호재성 재료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1분기 수입을 통해서 소비재와 산업재의 수요를 크게 늘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재 산업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으니 결국은 여전히 중국과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 수입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내수에만 몸담고 있는 기업은 여전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위험을 느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이 뭐 최근에 100만 원 넘어서 약간 주가에 등락이 있지만 100만 원을 갈 수 있었던 핵심 이슈는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지표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정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 경우에는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어저께 내린 만큼 반등할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두 분 나란히 오늘 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비쳐 주셨는데 어떤 쪽에서 반등을 이끌어 줄 것인가. 어제도 보면은 에너지는 상당히 강했는데요. 대형주 가운데서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수출주들은 약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제와의 반대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강했던 섹터가 계속 강할지 김민윤 전문가님 반등 국면에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떤 쪽으로 보세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측면이고요. 아마 다들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인데 그 수급의 전환점에 좀 서 있다 보니까 녹록치가 않거든요. 사실 좀 빈자리 메꾸기는 지금 친환경 부분이 좀 메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책으로 부각이 좀 되었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분명히 도드라진 반등이 있었던 부분이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전일 기준치 5월 19일치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비중별로 섹터에 높았던 것들은 외국인 기준입니다. 가장 높았던 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전기전자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그리고 특이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음식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양식품 때문에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코스닥 쪽으로 또 넘어가 보면 비슷해요. 단지 전기전자의 비중이 좀 높지 않고요. 전기전자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은 코스피하고 다르다는 것은 시가총액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IT 종목들의 수급 전이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높느냐? 코스닥 쪽은 의료 종밀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시가총액 영향력이 좀 있겠죠. 알테오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포진율은 성장주 자체가 좀 높고 여기에 그것이 뭐 가치주의 형태인 음식료가 좀 결합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운송은 뭐 조선 쪽일 수 있고요. 기계나.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이제 포진시켜야 된다고 봐요. 방어적으로 좀 짜실 분들은 식료품주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녹록치가 않습니다. 삼양식품은 뭐 어제 김종인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가진자의 영역이 아니고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 쪽이고요. 증권사의 그 목표가 상향을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고 180만 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사야죠. 115만 원인데 180만 원 냈으면 1년 목표치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70%의 지금 상승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에서 조금 엎치락뒤치락 해요. 이것이 이제 워낙 약세 국면이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강세로 가는 국면이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건 아직까지는 뭐 좀 약세죠. 조금 더 강세가 돼야 되겠죠. 뭐 1,300원 초반 정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국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성장주의 수출 원자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부동의 1위는 당연히 반도체고요. 여기서는 좀 2차 전지가 더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 2차 전지도 어제부터 훈풍 분위기가 좀 틀려졌습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다른 걸 준비했는데 내일 정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쪽에서 과대 낙폭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IT 가전, 전기전자, 반도체 과다의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 기대감 여기를 조금 그래도 생각하는 게
나중에 기대 수익률이나 안정감 부분에서는 좀 낮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정인가 눌림목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본선과 회기선을 제가 그어놓은 모습인데 어제 전일 현물 나스닥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의 차트 모습에 갭 상승한 부분만 조금 두 줄 그어보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고 4,897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에 여러분 차트를 바꾼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의 현물 차트 모습이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니 해도 아직까지는 M7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각각의 평가가 있겠죠. 주관적으로. 여기에 따른 해석은 굉장히 많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과연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 애플, 여러분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시가총액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러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높은 데로 갈 수 있다. 단지 신용등급 하락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올해 25년의 최상단 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정리해드리고요.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해야 되거나 강하게 그 4월에 매수한 종목들을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역시나 반도체 쪽이 있고 조금 더 하반기 쪽으로 넘어간다면 2차 전지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지역적으로 하나만 뉴스를 더 전해드리면 어제 PNT의 뉴스가 있었어요. LFP는 역시나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창고에서 가장 이제 수월하고 원활한 좀 특징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올해 생산이 가능한 쪽입니다. 지금 시제품 양산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어제 PNT 쪽에서 전해 왔는데 이런 것은 기업의 호재죠. 중국에 뭐 소든 배터리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대세구는 LFP, 뭐 ESS로 에너지 저장 창고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트리거들의 각각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PNT의 실적과 밸류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뉴스까지 하나 전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부담이 있는 쪽 말고 그렇지 않은 쪽, 좀 모아나가는 쪽을 계속 강조를 해주세요. 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또 나아지고는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사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끌 섹터 김 이사님은 어떤 쪽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그 5월달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종목 교체 가능성에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끌었던 조선방산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동안 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마켓 퍼폼이 아니라 아웃 퍼폼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는 마켓 퍼폼으로 내려올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과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수 올라가는 정도만큼으로 가고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아웃퍼폼할까로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되어 있던 이런 업종들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을 뭐 생각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 대선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정책주 이런 것들의 급등락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주 위주의 그 트레이딩도 병행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신고가를 나고 있는 종목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외로 증권주 이런 것들도 신고가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주가 신고가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적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좀 강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거의 뭐 연일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 뭐 핫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뭐 주테나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런 종목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꽤 견조하게 신고가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영역의 종목군들에 지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나의 이제 트레이딩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영역의 종목군들이 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개별 종목도 좋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반기 여전히 여러 가지 정책 변동성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뭐 금리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가장 불안한 건 뭡니까? 결국 재무구조가 불안한 종목군들이 가장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형주 중에서도 좀 더
펀더멘탈이 괜찮은 하이 퀄리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좀 빠르게 움직이는 정책주의 트레이딩도 한 가지 영역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 섹터를 딱 이야기해 주시기보다는 정책주, 실적주 적절하게 좀 섞어서 현재 시장에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딱 섹터다, 뭐 조선이다, 아니면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김 이사님의 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계 리포트 가운데서 미국 다시 재고 비축 수요 기대. 재고 비축 수요는 관세 전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재고 비축 수요 기대. 내용이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자동차 섹터 리포트 한국투자증권 네이버 상저하고의 2025년 하반기는 좀 기대를 해도 될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근데 자동차 저기서 이제 세용지마가 원래는 I잖아요. 근데 이제 저 세용지마 한자 저 세금의 세자를 쓰면 어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이 거의 유일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뉴트럴을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고 이번 리포트에서도 여전히 뉴트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 중립이라고 하면 거의 뭐 매도에 맞아요. 가까운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뉴트럴 의견을 주기 쉽지 않은데 뉴트럴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꽤 눈에 띄는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반기에도 여전히 정책 변동성이 남아있고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게 여전히 부담이라는 거죠. 실제로 도요타를 보니까 분기별로 지금 1조 원의 비용을 상정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뭐 미리 아무리 뭐 대응해서 뭐 재고를 쌓아두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미국으로 진입되는 순간 관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현대기아도 생각보다 꽤 많은 세금을 이익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 뉴트럴 의견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탑픽 종목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적은 현대모비스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환원을 높이는 고배당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높아지면 현대기아 같은 종목은 그래도 고배당을 실시하는 편이어서 주가는 또 내려온 상황이어서 배당 관련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일부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재고가 쌓이고 있어서 약간 가동률을 낮춰야 되는 상황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울산 공장 일부 라인을 뭐 중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미국의 신규 수요가 이미 앞서서 달려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주의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투자 의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어떤 모멘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꽤 긴 하반기 전망이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이버는 간단합니다. 일단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커머스 외에는 없죠. 지금 뭐 커머스가 그나마 꾸준하게 성장하는 쪽이고 광고는 그냥 선방만 해줘도 다행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는 현상 유지. 그 다음에 커머스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데 커머스의 성장이 앱을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1%로 올리면서 아마 3천억 정도의 이익이 하반기에는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두 자릿수의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수수료율이 1%로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된 효과가 이익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니까 목표 주가 26만 원을 유지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리포트라는 점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의 재고 비축이 다시 늘어날 것 같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일단 1분기 왜 늘어났는지는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준비대응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진 게 아닌데 수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은 대거 증가했죠. 그러니까 관세 부여하기 전에
물건을 당겨놓고 싶은 그런 수요가 폭증했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ISM 지수는 살짝 꼬리를 아래로 말았는데 지금 수입 증가율은 대거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미국은 과연 뭘 샀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이 이제 뭘 샀는지 지금 이제 지금 재고 순환을 보면 재고 순환이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나 그러니까 소위 소프트 지수들, 심리 지표들이 다 둔화되고 있는데 재고 순환 지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심리가 다 꺾이고 있는데 실제로 재고 순환 지표는 확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당겨가는 수요 자체가 재고를 계속 쌓아놓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뭘 가져갔을까를 살펴보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소비재하고 산업재 쪽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끌고 갔다는 거죠. 제가 그 그림 넣지 않았군요. 그래서 1분기 지금 GDP 지표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순수출이 대고 마이너스로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쁜 게 아니고 저런 어떤 수입 수요를 당겨 쓰다 보니까 이 순수출이 대고 마이너스로 도면서 전체 GDP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저게 마이너스냐?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앞서서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수입 수요가 왜 다시 늘어나는 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잖아요. 네. 그 답을 드리자면 관세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 동안 그게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 더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IM증권의 분석은 지금 당장 2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요를 뭐 미리 예측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1분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관세를 유예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모두가 해피하게 화해하고 다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물론 긍정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2분기에도 이 90일 이후에 7월 달 이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현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연말 수요, 크리스마스 수요를 만들려면 2분기, 3분기에 부품이나 물건을 당겨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오히려 상반기에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의 연말 수요를 겨냥해서 우리가 기업 실적을 예측할 때 1분기가 별로고 원래 2분기, 3분기가 원래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입 수요가 2분기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분기 혹은 월별 매출이 잡히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수입 수요 아마 2분기에도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추가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근거는 연말 소비를 위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겨가는 수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을 해놨는데 지금 유예가 된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재고 비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활용하자, 어떤 섹터를 많이 비축할 거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쪽은 뻔하잖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부터는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를 좀 더 비트할 수 있는 시장의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반기에는 누가 뭐래도 조선방산 원자력이었는데 네. 하반기에도 그럴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물론 조선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조선은 지금 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신규 수요, 신규 모멘텀이 창출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비트했던 종목군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냐? 그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관세 때문에 자동차도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뭐 실적 빠지고 이럴 거라고 보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수요가 있고 자동차도 이런 당겨가는 수요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은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그게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자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오히려 하반기, 3분기에 좀 더 우리가 공략해 볼 종목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4분기에는 이들 종목의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3분기에는 오히려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 이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갑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요. 삼성전자라고 종목을 주신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노림수입니다. 오늘도 많이 또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노림수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반기에 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작년에 HBM4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인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플로우들을 다 취합해보면 정말로 많은 삼성전자의 판세 뒤집기, HBM4의 진척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 비교 뉴스플로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의 유연성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가 HBM4에서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냈지 않느냐, 이미 양산이 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C에 관한 삼성전자 이야기고, 그것은 SK하이닉스 거는 1B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틀리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HBM4를 12나노 공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샘플을 보냈다는 것은 팩트로 밝혀져 있는데, 기술력이라든지 본질적인 장비 사용 차이부터 많은 것들이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나온 뉴스플로우들을 다 취합해보면 HBM4에서 40% 정도까지 수율이 나오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고 좀 해요. 내부적으로도. 더 일렉이라든지 전자신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좀 밝히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좀 안정감을 가미하면서 MRMUF에 그리고 12나노 공정 1B로 HBM4 시장을 겨냥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수는 선단 공정의 기술력을 조금 더 높은 1C 10나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원스톱인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결국은 HBM4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것이 로직 다이입니다. 근데 이 로직 다이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 없는데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죠?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HBM3가 안 되면서 파운드리도 점유율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HBM4부터는 달라진 이유가 일단 삼성전자는 이미 베이시에서 밝혔어요. 그 유명한 두 군데의 고객사에서 장비를 가져갔다. 그 유명한 고객사가 여러분은 전 세계 세 군데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그 셋 중에 두 군데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평택 공장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들어왔고, 지금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지금 TC 본더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또 좀 결이 틀립니다. 플렉싱 본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빼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자체가 틀리고, 한쪽은 안정감, 하이닉스는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력,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개념인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언론에 이게 흘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수율은 극대회비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3E에서 이 수율을 밝힌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의 수율이 40% 정도 됐는데 보통 50% 이상이 돼야지만 마진율이 많이 남고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하반기 출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4를 만들더라도 결국은 파운드리를 TSMC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빼고 다른 빅테크의 물량들을 TSMC가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99.9% 그런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기존의 그 우량 고객들을 빼고 다른 빅테크 기업의 물량을 받아준다? 상상할 수 없는 쪽이고요. 단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은데 왜 못 갔느냐? 저는 타이적으로도 그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못했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인정을 좀 하고요. 그거는 작년에 이미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어두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고객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왔을 때 HBM4에서 10나노로 더 고도한 기술력으로 수율을 찍어내게 되면 고객들이 원하는 파운드리도 삼성전자는 원스톱 패키징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 HBM4와 CXL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마이크론과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플로우들을 계속적으로 취합하고 종합해 보면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태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 40%의 수율도 기자들에게 흘렸겠죠. 그래서 이제 갖다 쓴 거니까
수율의 진척도가 올라간다면 더더욱 뉴스플로우로 흘릴 것 같아요. 그러면 투심의 강력한 반응은 벌써부터 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근데 단지 수급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50%가 넘는 수율의 뉴스플로우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기자가 추측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수율 문제 같은 경우는 극대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감이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관계자를 통해서 받아서 쓴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0%가 넘는다면 저는 폭발적인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HBM4, 파운드리, CXL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지금의 판세는 좀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준비해봤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모습은 뭐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수 상승과 같이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의 공략들인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가 4월에 통으로 쉬었거든요. 근데 그건 삼성전자하고 무관한 쪽입니다. 사실상 조선전선 방산의 수급의 형태가 너무 많았던 부분이고 2023년 여름과 약간 지금 비슷한 기류거든요.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알테오젠, 리가칸 바이오가 나왔듯이 여기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가고 7만 전자를 간다면 반도체의 스몰캡 종목들은 상당히 기류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꼭 제가 잊지 않고 내일도 2차 전지에 대한 변화가 큽니다. 네. 그 부분도 빅데이터로 꼭 정리를 해드리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꽤 오랜 기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 에너지를 한껏 응축하고 있고요. HBM 키워드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BM3 같은 경우는 조금은 뒤늦은 감이 있었지만은 HBM4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 보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앤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